여명의 역사 이야기, 인조 반정과 삼전도의 굴욕, 조선 최대의 치욕, 왕이 무릎을 꿇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천하를 호령하던 조선의 임금이 눈 덮인 벌판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머리를 땅에 박고 3번 절합니다. 9번 이마를 찢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만족이라 불렀던 자들 앞에서 이게 꿈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637년 삼전도, 조선 역사 500년을 통틀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극은 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누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걸까요? 오늘 저 여명이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광해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도 하지 못한 실용 외교를 펼쳤던 왕. 그런데 그 왕이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 처참한 결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광해군은 왜 쫓겨났나? 야사로 보는 반정의 씨앗. 지난 편 기억하시나요?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중립외교라고 부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줄타기가 아니라 생존술이었습니다. 명은 기울고 있었고 후금은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의 신하들, 특히 서인 세력은 이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명나라는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 즉 은혜를 베푼 나라였습니다. 이걸 조선 선비들은 제조지은, 즉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라를 배신하는 건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사에 따르면 이 반정의 불신은 사실 훨씬 더 인간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형인 임해군을 유배 보내고 사사했습니다. 어머니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했습니다. 이복 동생 영창대군도 죽였죠. 신하들 눈에 이건 정치적 숙청이기 이전에 폐륜이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어머니를 가두고 형제를 죽이는 왕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야사 하나가 있습니다.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가둔 서궁, 지금의 덕수궁 자리인데요. 야사에 따르면 광해군은 가끔 술을 마시고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늙은이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 말이 퍼지면서 서인 세력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진짜냐 과장이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광해군을 어떻게 봤는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이장 반정을 기획한 사람들, 이귀, 김유, 그리고 능양군. 1623년으로 가봅시다. 반정을 실제로 기획한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귀, 김유, 이괄, 그리고 새로운 왕이 될 능양군. 이귀는 반정의 아이디어맨이었습니다. 말발이 대단했고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죠. 김유는 실행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괄은 군사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무장이었죠. 그리고 능양군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능양군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선조의 손자였습니다. 아버지 정원군은 왕이 된 적 없는 군주의 서자였으니 능양군의 왕위 계승 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능양군이 선택됐을까요? 야사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정 세력이 새로운 왕을 물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세 가지였답니다. 첫째, 광해군과 혈통이 가까워야 한다. 둘째, 명분이 있어야 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번째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능양군은 스스로 왕위를 노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택된 거죠. 반정 세력 입장에서는 자기들 손으로 왕을 세우는 거니까 그 왕이 나중에 자기들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이 계산이 맞았냐고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3장 반정 전날 밤, 긴장과 배신. 1623년 3월 12일 밤, 서울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홍제원 근처에 군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정 계획은 극비였습니다. 하지만 극비라는 게 다 그렇듯이 비밀은 새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반정 직전에 광해군 측에 이미 정보가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누군가 궁궐에 밀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이 밀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날 광해군은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밀고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짜 정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광해군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반정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13일 새벽, 창의문, 지금의 자아문 방면으로 군사들이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관원이 뒤늦게 이 상황을 알고 급히 궁으로 달려가 보고를 하려 했는데 이미 반정군이 앞질러 버린 겁니다. 광해군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반정군이 궁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장 광해군의 도주, 그 처절한 새벽. 광해군은 급히 피신을 시도했습니다. 야사 중에서 가장 생생한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광해군은 달빛 아래 궁궐 담을 넘었습니다. 왕의 몸으로 담을 넘었습니다. 호위 병사도 없이 내관 몇 명과 함께 처음에는 경복궁 쪽으로 숨었다가 나중에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국신은 역사에 오명을 남긴 인물이 됩니다. 광해군을 숨겨줬다가 반정군에게 발각되자 안국신은 광해군을 직접 내어준 겁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을 믿고 몸을 맡겼는데 버림받은 광해군. 이 장면을 두고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 신하를 버린 벌로 신하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붙잡힌 광해군은 폐위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합니다. 인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오장세왕 인조, 반정 세력의 꼭두각시. 1623년 3월 13일 능양군이 경운궁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인조입니다. 인조는 왕이 됐지만 그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반정 세력의 선택 때문이었으니까요. 이건 인조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인조는 재위 기간 내내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지는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정 직후 인조는 광해군의 모든 정책을 뒤집습니다. 중리배교는 폐기됩니다. 명나라 중심의 친명 정책으로 복귀합니다. 겉으로는 충신의 나라, 의리의 나라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야사를 소개할게요. 인조 반정 직후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황제는 처음에 이 반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광해군이 자기들에게 잘 따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왕을 신하들이 쫓아낸 건 명나라 입장에서도 불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 사신이 명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오랑캐와 내통하고 대명의리를 저버렸습니다. 신들은 이를 참을 수 없어 바른 왕을 세운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명나라 황제가 반정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도 자기를 잘 따르겠다는 나라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겠죠. 6장 이괄의 난, 반정 세력 내부의 균열. 반정이 성공한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반정의 1등 공신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사건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괄은 반정에서 실제로 군사를 지휘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공행상에서 2등 공신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당시 1등 공신이 된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군사를 이끈 이괄보다 반정의 기획 단계에서 활약한 문신들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목숨 걸고 군사를 이끌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더 위냐고. 여기에 야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괄이 불만을 표시하자 인조 정권은 이괄을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이괄의 아들이 영모에 연루됐다는 고발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영모를 꾸몄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괄의 아들을 잡아들이려 했고 이괄은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1624년 이괄은 평안도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사를 이끌고 서울까지 쳐들어옵니다. 인조는 공주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이 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자기 나라 신하에게 쫓겨 달아난 겁니다. 이괄의 반란은 결국 진압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선에 두 가지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첫째, 조선 군사력의 핵심 부대가 내전으로 소모됐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이괄이 반란군을 이끌고 올 때 후금의 정보를 흘렸다는 겁니다. 후금은 이때부터 조선의 내부 사정을 훤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7장 정묘호란. 이괄의 난으로 조선이 휘청거리던 1627년 후금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것이 정묘호란입니다. 후금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선은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뚫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야사가 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는데요. 강화도 가는 길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야사에는 인조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수행원이 없어서 왕이 직접 노를 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됐을 수 있지만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겠죠. 결국 조선은 후금과 강화를 맺습니다. 형제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금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이 되는 조건이었죠. 이 조약이 체결됐을 때
조선 신하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오랑캐라 부르던 자들에게 동생이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힘이 없었으니까요. 팔장 병자호란의 그림자가 다가오다.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표면적으로 후금과 화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신하들 사이에는 두 파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주화파, 즉 화평을 주장하는 파, 대표 인물은 최명길이었습니다. 척화파, 즉 싸워야 한다는 파, 대표 인물은 김상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이 참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 모두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데 같은 감옥에서 지내면서도 의견이 충돌했다고 하죠. 야사에 따르면 감옥에서 김상원이 최명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항복 문서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꼴은 면했을 것이다. 그러자 최명길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끝까지 싸우자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항복 문서를 쓸 일도 없었을 것이다. 두 사람 다 틀린 말이 아닌, 그러나 두 사람 다 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1636년 후금의 태종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선에 요구합니다. 우리를 황제로 섬기고 군신 관계를 맺어라. 조선은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곧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구장 병자호란 발발, 청나라의 기습. 1636년 12월 조선 조정은 청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조정에서는 이 정보를 믿지 않는 대신들이 많았습니다. 설마 이 추운 겨울에 공격해 오겠냐고. 여기서 중요한 야사가 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이미 압록강을 건너고 있다는 보고가 조정에 들어왔을 때 일부 대신들은 그 보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과장됐을 것이다. 국경 경비 병사들이 겁에 질려 부풀린 것이다. 이 아니한 판단이 조선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남하했습니다. 선봉대는 하루에 수백 리를 달렸습니다. 12월 14일에 압록강을 건넌 청군이 12월 15일에 이미 안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개성까지 내려왔습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인조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한산성, 10장 남한산성, 45일의 고립. 남한산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자리 잡고 성벽도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상식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45일분 식량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636년 12월 16일 인조와 신하들 그리고 일부 군사들이 남한산성에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는 약 1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수십만 청나라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의 45일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처절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겨울은 그에 유독 혹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군사들은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이 성벽을 지켰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벽을 지키던 군사 중 몇 명이 얼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창을 세운 채 서서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자다가 얼어 죽은 것도 아니고 보초를 서다가 이 이야기가 과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 남한산성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11장 성안의 충돌, 주화파 대 척화파, 남한산성 안에서는 매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척화파 대신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코 항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화파 대신들은 현실을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식량도 없고 지원군도 오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인조는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여기서 야사 하나가 있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어느 날 밤 혼자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하들이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체면 때문에 낮에는 강한 척했지만 밤에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한편에서 조선 팔도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의병들이 모였습니다. 남한산성을 구하러 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의병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청나라 정규군 앞에서 처참하게 격퇴당했습니다. 남한산성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12장 세자를 보내려 했던 눈물의 결정. 시간이 흐를수록 식량은 떨어지고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거의 다 됐습니다. 청나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치지 않고 포위만 해도 조선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인조는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세자를 청나라에 보내 협상을 시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인조는 한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인조는 그날 밤 세자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인조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소자가 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소자가 가야 한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왕 조실록에는 실제로 세자를 보내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자가 성을 나가 청나라 진영에 항복을 청하려 했지만 청나라는 왕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13장 삼전도로 가는 길, 치욕의 발걸음.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항복하기로. 이 결정을 내린 날 밤, 인조는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야사에는 이때 인조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조는 왕복이 아닌 수수한 차림의 옷을 입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서문으로 나섰습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보는 백성들이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산성 밖으로 나오는 인조를 보기 위해 모여든 백성들. 그들이 눈물로 지켜보는 가운데 인조의 행렬은 삼전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길을 걷는 인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과 몇 년 전 자신은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됐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장 앞에 무릎을 꿇으러 가고 있습니다. 삼전도는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입니다. 한강변에 있는 나루터였습니다.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는 그곳에 화려한 단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장 삼전도의 굴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1637년 1월 30일 오전. 인조는 삼전도 단 앞에 섰습니다. 청나라가 요구한 의식은 309 고두례였습니다. 3번 절하고 절마다 이마를 3번 땅에 박는 것. 합이면 3번 절에 9번 머리를 땅에 박는 겁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의식이 얼마나 철저하게 굴욕적으로 계획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인조가 이마를 제대로 땅에 박지 않으면 다시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야사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조가 첫 번째 절을 할 때 이마를 충분히 땅에 박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나라 관리가 이마를 더 강하게 눌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신하들은 소리를 죽이며 울었다고 합니다. 삼전도에는 한강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무릎을 꿇은 인조의 머리 위로 청나라 태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우리는 군신의 나라다. 이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15장 끌려간 사람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삼전도의 굴욕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았습니다. 항복 조건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왕자를 청나라에 인질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왕자는 조선을 떠나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의 이별 장면이 야사에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두 왕자가 떠나는 날, 인조와 왕비는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왕비 장렬 왕후가 소현세자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길가에 나와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세자 행렬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끌려간 건 왕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수십만 명의 백성이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록에 따라 50만 명에서 60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포로들을 환양녀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온 여성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혔다고. 이 얼마나 잔인한 역사입니까?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돌아와서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으니 16장 소현세자의 비극. 가장 안타까운 왕자. 이제 소현세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 심양에서 약 8년을 보냈습니다. 그 8년 동안 소현세자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심양에서 소현세자는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당시 청나라에는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이 있었는데 소현세자는 그와 깊이 교류하며 서양 과학과 천문학, 기독교를 배웠습니다. 소현세자는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강해지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1645년 소현세자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불과 2달 만에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공식 기록은 학질, 즉 말라리아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독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인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조가 자기 아들을 죽였냐고요? 인조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너무 가까워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청나라의 우호적인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반정 명분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한 소현세자는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이것도 인조의 눈에는 위협으로 보였을 겁니다. 야사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죽은 날 그 시신에는 검은 반점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건 독살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빈, 즉 며느리 강씨는 나중에 영모제로 사사됩니다. 며느리가 죽은 직접적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더 심각한 건 소현세자의 세 아들, 즉 인조의 손자들이 제주도로 유배되어 거기서 줄줄이 죽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인 겁니다. 역사에서 이토록 비정한 왕이 또 있었을까요? 17장 효종과 북벌론, 복수의 꿈. 소현세자 대신 왕위에 오른 건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도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굴욕을 뼈에 새기고 있었죠.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외친 것이 북벌론입니다. 청나라를 정벌하여 삼전도의 치욕을 갚겠다. 형 소현세자의 원한도 갚겠다. 명나라를 위해 복수하겠다. 백성들 사이에서 북벌론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반격한다고. 드디어 그 수치를 씻을 수 있다고.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냐고요. 야사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종이 북벌을 외치던 시절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습니다. 청나라 사신은 조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신이 조선 신하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조선이 우리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요? 그러자 조선 신하들이 황급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북벌론은 사실상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이 청나라를 칠 준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북벌론이 완전히 허망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군비를 정비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이 힘이 나중에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장 삼전도비 돌에 새겨진 치욕. 삼전도의 굴욕에는 하나의 상징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삼전도비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청왕 제공덕비입니다. 청나라 황제의 공덕을 기린다는 내용이 새겨진 비석이죠. 이 비석을 세우도록 명령한 건 청나라 태종이었습니다. 자기의 승리를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뜻이었죠. 비석을 쓰는 임무가 조선의 신하들에게 떨어졌습니다. 누가 쓸 것이냐를 두고 신하들 사이에 당연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적장의 공덕을 칭찬하는 글을 쓴다는 건 치욕 중에 치욕이었으니까요. 결국 이경석이 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경석은 나중에 이 일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경석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해야 했고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더 억울한 사람에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있었겠지요. 삼전도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현재 서울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근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비석은 근현대사에서도 파란만장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이 비석을 이용해 조선인의 굴욕 역사를 강조하려 했고 광복 이후에는 민족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며 강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1963년에 강바닥에서 발굴되어 다시 세워졌고 지금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치욕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19장 최명길과 김상원 두 신하의 선택. 삼전도의 굴욕을 전후해서 가장 극적인 대립을 보여준 두 인물을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명길과 김상원. 최명길은 항복 문서를 쓴 사람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인조에게 항복을 권유한 사람. 그는 말했습니다. 살아야 다음이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나라도 없어집니다. 반면 김상원은 달랐습니다. 최명길이 쓴 항복 문서를 뺏어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문서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명분을 지켜야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순간의 장면이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최명길이 다시 찢긴 문서를 주워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가 찢어지면 나라가 찢어집니다. 내가 다시 꿰맬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역사는 누가 옳았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는 최명길의 선택대로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20장 광해군의 운명 역사의 아이러니. 마지막으로 광해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인조 반정으로 쫓겨난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삼전도의 굴욕이 일어나던 1637년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조선이 청나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자신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겁니다. 자신을 쫓아낸 자들이 세운 왕이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 굴욕을 당한 겁니다. 야사에는 광해군이 이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저 오랫동안 멀리 바다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통쾌함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허탈함이었을까요? 광해군은 1641년에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67세였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조선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 능호도 없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광해군이 하려던 것을 막은 사람들이 결국 광해군이 막으려 했던 그 결과를 불러온 겁니다. 마무리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인조 반정에서 시작해 삼전도의 굴욕까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명분과 현실의 충돌입니다. 광해군은 현실을 봤지만 명분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인조는 명분을 택했지만 현실에 무너졌습니다. 현실 없는 명분은 공허하고 명분 없는 현실은 방향을 잃습니다. 둘째, 내부의 분열이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괄의 난으로 조선의 군사력이 소진됐습니다. 척하파와 주하파의 끝없는 대립이 준비를 늦췄습니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리더의 판단력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인조는 자기 아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소현세자가 보여준 변화의 씨앗을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서 왕이 됐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인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가정을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삼전도비는 지금도 잠실에 서 있습니다. 치욕의 증거로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자존심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안이한 판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르는지, 그리고 역사를 모르는 자가 역사를 반복하는지를 저 여명은 오늘도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명의 역사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보조자료 참고 야사 및 역사적 배경, 인조 반정 관련. 인조 반정은 1623년 3월 13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귀, 김유, 이괄, 신경진 등이 주도했으며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광해군은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었다가 발각되어 체포됩니다. 이괄의 난 관련. 1624년 1월에 발발하여 같은 해 2월에 진압됩니다. 이괄의 반란군이 잠시 서울을 점령했을 때 흥안군을 임시 왕으로 세우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관련. 1636년 12월 8일 청나라가 선전포고를 하고 12월 14일 압록강을 건넙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간 것은 12월 16일입니다. 항복은 1637년 1월 30일에 이루어집니다. 소현세자 관련.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아담샬과 교류하며 천리경, 천주교 서적 등을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2달 만인 1645년 4월에 사망했습니다. 독살설은 야사에 전해지며 인조실록에도 시신 상태에 대한 의혹 기록이 있습니다. 삼전도비 관련. 비의 정식 명칭은 대청황제 공덕비이며 비문은 이경석이 작성했습니다. 1956년 홍수로 매몰됐다가 1963년 발굴되어 복원됐습니다. 현재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사적 재백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